자, 저당담보증권이라고 있어요. 자, 저당담보증권은요, 저당 대출 기관이나 저당 회사, 기타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이제 증권이죠. 주택 저당 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은 저당담보증권을 매수함으로써 개별 저당을 구입했을 경우에 가지는 위험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저당담보증권은 지급이 보증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이 저당담보증권은요, 정부가 지급 보증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트리플 A예요. 제일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거는 지급 보증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근거가 되는 모저당이 고정이자율이라 하더라도요, 저당담보증권은 변동이자율로도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여기 이제 금융기관이 있어서 둘 사이에서 거래할 때는 고정이자율로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저당권이 만들어졌을 때. 근데 이 저당권이 넘겨서 얘가 기초로 돼서 증권이 발행이 될 때는 변동이자율로도 발행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행기간은요. 1차 기간도 발행할 수 있고요. 2차 기간도 발행할 수 있고, 저당담보증권의 발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SPC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이제 주택금융공사로 이렇게 넘기게 되면요. 주택금융공사가 투자자에게 이 MBS를 이렇게 발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네가 SPC를 하나 설립을 해서요. 얘를 토대로 이렇게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SPC라는 것은 특수 목적 회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증권의 발행만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하나 발행할 때마다 만드는 거예요. 대신에 그 증권의 수명이 닿으면은 얘도 청산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도 발행할 수 있다. 그렇게 시험에 이미 한번 나왔었어요. 여러분 시험에. 그러면 이제 저당담보증권의 종류라고 있어요. 그 종류에다가 별표를 하셔야 되는데, 종류를 보면은요. 이게 지분형 MBS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MPTS고요. 얘가 MPTB, 그 다음에 CMO. 이렇게 해서 종류가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실상은 이제 설명은 해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거는,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고요.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위험이에요. 그쵸? 뭐, 조기 상환 위험 등, 이거를 누가 부담하고 있느냐. 근데 조기 상환 위험은 이제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요. 이제 주로 물어보는 게 소유권 누가 갖고 있고. 여기서 차입자의 주택을 담보로 해서 농협에서 만약에 이제 융자를 해주게 되면은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 설정한다고 그랬어요. 근저당 설정하겠죠. 그럼 이 저당권에 관한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의 기초에서 뭐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이거를 초기는 이제 농협이 갖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이거를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이 권리가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택금융공사는 자기들이 사들인 저당 풀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왜 풀, 집합이라고 얘기하냐면, 저당권마다 보면요. 지역별, 금액별, 만기별, 기타 이 조건이 다 틀려요. 그 요 중에서 비슷한 애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부 비율이 있죠. 이걸 만약에 60%를 줬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60%의 기준은 전국에 다 똑같이 적용이 되지만 전국의 모든 주택의 가격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60%를 적용하더라도 대출 금액은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비슷한 애들이 묶어가지고 하나의 표준화된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초해서 이 증권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권리를 그대로 넘기는 구조도 있고요. 이 권리는 넘겨주지 않고 이 권리를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그죠? 큰 틀에서 보면 그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맨 먼저 나오는 게 우리 교재는 MBB가 나와 있죠. 예, 순서 구조상은 그 밑에 가면은 MPTS라고 있어요. 예, 걔를 먼저 하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MPTS에서 요 PT가 뭐냐면요. 이게 패스 수루시라고 그래요. 이 자체가. 이 표현이 뭐냐면 자동이체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이체증권 이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 차입자가 이제 융자를 받았으니까는 뭐를 상환하겠어요? 원리금을. 그러면 이제 농협 계좌로 원리금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네가 그 수수료를 제하고 얘한테 팔았으니까 그걸 그대로 누구에게? 주택금융공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주택금융공사는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이 만약에 1,000억이라고 그러면 얘네 자산이잖아요. 보유 자산 중에서 일부 있죠. 50억에 해당하는 지분을 얘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증권의 형태를 빌려서. 그러면은 매월을 단위로 이 1,000억에 해당하는 원리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50억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그대로 투자자에게 이체해 주는 거예요. 통장으로. 그러니까 그 50억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넘겨준 거예요? 투자자에게 넘겨준 거예요. 대신에 얘가 조기 상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수명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체증권은 언제 수명이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를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불만이죠. 왜 불만이냐면 이걸 샀는데 이게 통상 한 20에서 30년 만기짜리예요. 그럼 30년 동안은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기대하고 사들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한 5년 만에 조기 상환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불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기가 보장되는 상품인 MBB가 등장한 거야. 그게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MPTS의 의미는 아시겠어요? 그 제목이 이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MPTS라고 돼 있죠. 거기 B에 가면은 MPTS는 주택저당 채권 집합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에 대한 지분권이 있죠. 이걸 전부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인 거야. 매각을. 그러면 뭐 이런 얘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50억에 관한 지분권이 있죠. 에? 이걸 얘한테 팔았잖아요. 이게 채권을 파는 거 아니에요. 판 대신에 현금이 50억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전체 자산 구성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MPTS 발행 기간이 자신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MPTS 발행한 만큼 MPTS의 발행자의 주택자당 채권 집합은 감소하지만 현금 자산이 증가하니까 총액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 얘기가 이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넘어가시면 329쪽에 MPTS는 주택자당 채권 집합에서 창출되는 현금 흐름이 투자자에게 그대로 이전이 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채무 불이행 위험, 조기 상환 위험을 그대로 누가 투자자가 이제 부담하는 그런 구조가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도 이걸 안 살라고 그럴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채무 불이행 위험까지도 자기가 떠안는다 그러면 누가 이걸 살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얘가 책임지는 거예요. 대신에 이자할 위험이나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떠안는 조건으로 발행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얘가 못 갚으면 얘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누가 이걸 사겠어요? 여기서 최소한의 뭐는 보증해 주는 거예요. 원금 지급 보증을 해 주는 거예요. 예, 보증을 해 주되 다만 여기서는 고정 이자율로 빌려줬잖아요.
고정이죠. 근데 시장금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가더라도 얘는 고정금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원리금밖에는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자 위험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투자자가 부담하는 그런 구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은 이제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MPTS의 수명은 원래의 저당 만기보다 짧다라고 돼 있죠. 원래 20에서 30년짜리인데 보통 8년에서 12년에 지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언제든지 조기 상환의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일단 여기 MPTS는 그래서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원래 원리금 수익권도 누가 가져요? 조기 상환 위험도 누가 부담해요? 그러니까 MPTS는 모든 게 다 누구? 투자자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투자자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328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 MBB예요. MBB. 그러면 MBB는 발행에 대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MBB는요. 뭐하고 성격이 같다고 보시면 되냐면 이게 회사채하고 성격이 같은 거예요. 자, 기업에서 이제 돈을 빌려올 때 뭐를 발행을 해요? 채권 발행하죠. 그런 식의 개념이에요. 누구한테? 투자자에게. 채권을 발행을 할 때 그냥 뭐 종이 한 장 주면서 돈 빌려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는 제공하는 거예요? 담보는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이 자산이 있죠. 예, 이 자산을 뭐로 제공하고? 담보. 그리고 나 알지? 뭐 이런 거예요. 신용. 그죠? 내가 띄어먹겠어? 뭐 이런 거. 자기의 신용에 기초해서 별도의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에 관련된 이 권리 있죠. 예, 권리는 그냥 그대로 발행기관이 갖고 있는 거예요. 발행기관이 갖고 자기가 여기서부터 들어오는 원리금은 그냥 자기가 다 수취하는 거예요. 수취하고 투자자에게는 별도의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별도의. 그러면 얘는 여기하고 이자율이 같다 틀리다. 당연히 틀리죠. 그러니까 여기 가령 예를 들어서 한 1.8%대에 대한 수익률을 약속을 하고 30년 만기짜리 이렇게 발행하잖아요. 그죠? 대신에 조건이 뭐냐면 모든 권리는 얘가 갖고 있대. 만기 때까지의 이자 지급은 보장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설정이 되어 있냐면 콜방어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의 논리는 뭐냐면 만약에 얘한테 원리금 해서 여기가 갖고 얘한테는 계속 뭐를 주냐면 이자를 줘요. 6개월 단위로 만개 원금을 주는 거고. 근데 여기서 조기 상환이 돼서 더 이상 수입이 들어올 게 없잖아요. 근데 얘한테 계속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손해잖아요. 예, 그러면은 얘는 얘한테 미리 옵션을 걸어놓고 만기 이전에 내가 너한테 판매한 채권 있죠. 예,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 내가 돈을 주고 내가 다시 회수해 가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더 이상의 이자 수익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콜방어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얘는 얘한테 판매한 채권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 없다? 회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만기가 보장이 돼요. 만기가. 그래서 만기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는 MBB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발행기간의 신용이 중요해요. 신용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MBB는 투자자에게 이전되거나 이체되는 권리 없이 발행기간 자신이 발행한 채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MBB의 투자자는 대출 채권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고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 모두 누가 보유하는 거예요? 발행기관이 보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MBB는 다 얘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 발행기관이. 그죠? MBB는 모든 걸 다 누가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얘가 B하고 이거 B로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한글로 보면 이게 다 비읍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다 비읍이라고, 이거.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발발발이라고, 이거. 그러니까 MBB는 다 누가? 발행기관이 하는 거예요, 발행기관이. 발행기관이 다른 게 들어오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출채권의 소유권은 MBB 발행자가 보유하고요. 그 대출채권을 담보로 MBB를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회사채하고 유사한 지급을 약속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거를 다 누가 부담한다? 발행기관이 부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MBB의 발행자는 저당 차입자가 만기 전에 모조당을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MBB를 사전에 변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거기 뒤에 가면은 MBB의 매수자가 MBB 발행자의 만기 전 변제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콜방어라고 얘기를 해요. 콜방어. 그래서 여기는 전부 콜방어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기 때까지는 이자 지급을 보장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얘는 담보 제공해야 되고요. F에 가면 발행기간인 주택자금 차입자로부터 받는 원리금을 MBB에게 이체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자신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새로운 상환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모조당의 차입자하고 투자자 간의 현금 흐름이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아까 우리가 MPTS 있죠. 얘는 이 원리금이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게 가는 게 아니라 원리금은 얘한테 다 받고 얘는 자기가 발행한 MBB에 대해서 별도로 지불한다는 얘기예요. 별도의 이자를. 그러니까 이 흐름이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MBB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혼합형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MPTB가 있고 이제 CMO가 있죠. 여기는 소유권은 다 발행기간에 가져요. 근데 원리금은 누가 갖냐면 투자자가 가져요. 그래서 얘가 혼합형이라는 거예요.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발행기관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MBB하고 유사하고 원리금은 누가 받는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지급이 된다는 점에서는 얘하고 성격이 같다고 보는 거예요. MPTS는 원리금 수취권 투자에게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MPTB 같은 경우는요. 전체 여기 소유권이 있고 원리금 수취권이 있죠. 예, 요 중에 요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구조인 거야. 발행을 할 때 소유권은 그냥 누가 갖고 있고 발행기관이 갖고 있고 얘를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소유권은 그대로 발행기관이 갖고 있는데 여기서 들어오는 원리금이 있죠. 예, 이거는 투자자에게 주는 구조로 발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개 혼합형이라는 얘기예요. 소유권은 그냥 갖고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에게 그 권리를 넘겨주는 구조로 발행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A에 이렇게 돼 있죠. MPTB는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지분권만을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원차입자의 상환금은 그대로 MPTB의 누구에게 소지자에게 전달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기 상환 위험을 누가 부담하겠어요? 차입자, 투자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원리금 추권을 가지니까.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가 되냐면 원리금을 얘가 갖잖아요. 근데 얘가 조기 상환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수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또 불만일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가 이거 투자를 하란 얘기냐 말란 얘기냐 이런 불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등장한 게 CMO예요. 그러면은 만기 구조를 다양하게 발행하자 이거예요. 네, 그러게 되면 이게 발행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20에서 30년짜리 발행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얼마든지 조기 상환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기가 너무 기니까 만기를 다양하자 이거예요. 만기를. 그러면 이 CMO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파생 상품 안에서 파생 상품을 또 만들어낸 거야. 그 여기 있는 요 저당권 중에 보면은 만기가 남아있는 만기가 비슷한 애들이 있죠. 예, 걔들을 묶어버리는 거야. 남아있는 만기가 3년짜리네. 남아있는 만기가 10년짜리네. 남아있는 만기가 20년짜리네. 이렇게 묶어버리게 되면 만기가 3년짜리를 묶어가지고 또 하나의 상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 중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 장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투자를 들어올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러면 3년짜리를 이렇게 발행했을 때 어차피 조기 상환은 발생해야 안 해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초기에 조기 상환한 원금을 여기다 다 주는 거예요. 얘들은 이자만 주고. 그러니까 원금 상환이 이러다 몰리니까 얘가 수명이 일찍 끝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얘네가 이제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요 다음 계층 있죠. 예, 얘네한테 또 조기 상환 원금이 있으면 일로 또 몰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들은 뭐만 주고 이자만 주고.
그 여기 수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얘한테 또 조기 상환 들어온 게 있으면 얘한테 원금을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기 상환이 들어오더라도 얘네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까지는 뭐를 보장받아요? 이자 지급을 보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들이 원하는 콜방어가 실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게 30년짜리 샀을 때는 30년 동안의 이자 수익을 기대하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종류니까 조기 상환 들어오면 끝나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계층을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기 상환에 따른 리스크가 분산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 구조로 발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 CMO 보시면은 CMO는 저당담보채권의 총 발행액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 후에 각 그룹마다 서로 상이한 이자율과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를 다르게 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누어진 그룹의 순서에 따라 원금의 지불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저당 채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소유권은 발행자가 보유하고요. 차입자의 원금과 이자만을 트렌치별로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하니까 이체증권의 성격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CMO는 트렌치의 규모와 수등을 조정함으로써 존속기간을 다양하게 해서 장기 투자자들이 원하는 콜방어를 실현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제 그런 구조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시게 되면 4번 D에 가게 되면 CMO는 일반적으로 4개에서 5개 트렌치 갖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마지막 트렌치라고 해서 Z 트렌치라고 있는데 Z 트렌치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후순위 채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후순위 채권이라는 건요. 신용 보강 차원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선순위 채권에 대한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A 트렌치, B 트렌치, C 트렌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지급하는 게 Z 트렌치잖아요. 얘는 요 선순위 채권에 대한 원리금이 다 지급이 되고 남는 게 있으면 얘가 받아가는 거야. 근데 요 Z 트렌치는 이를 발행을 한 다음에 발행 기간에 이걸 주로 사들여요. 그러면은 이 선순위 채권에 대한 신용이 보강이 되죠. 왜냐하면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다 줘야지 남는 게 있으면 얘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Z 트렌치를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개 생각하면 돼요. 개. 우리나라 주분들이 개를 들죠. 그러면 이걸 조직한 개주가 있죠. 네, 개주가 첫 번째 번호 개주가 가져가죠. 마지막 번호도 이게 가져가요. 첫 번째 번호 가져가는 건 개주의 권리예요. 자기가 조직했으니까 제일 먼저 타먹어요. 근데 마지막 번호는 언제 타요? 마지막에 타죠. 이거는 개원들에게 이 개에 대한 공신력을 심어주는 거예요. 개주가 이걸 마지막 번호 갖고 있는데 마지막에 탈 때가 제일 많이 타죠. 그러면 마지막 번호를 타려고 그러면 이 개가 깨지지 않고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 Z 트렌치라는 게. 그래서 그런 식의 내용이다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저거 개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저거 Z 트렌치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니까 후순위 채권 그러면 더 모르겠다고 그래갖고 개를 가지고 설명을 했더니 그때 조금 이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개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얘만 여러 개 계층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다른 데로 들어가면 틀려요. 실전에서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MPTB가 여러 개 계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럼 걔가 답이죠. 그러니까 출제할 때는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해요. 웬만한 건 맞출 수 있어요. 그죠? 거기 그 330페이지 하단에 그 예제 있죠.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을 때 거기 2번 지문에 가면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이라고 돼 있죠. 그럼 얘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거기 영문상에서 앞글자 있죠. M을 하나 동그라미 치고 P를 동그라미 치고 T를 동그라미 치고 B를 동그라미 치면 MPTB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드라는 게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해서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말한다. 그러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채권은 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게끔 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라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줘요. 335페이지 가시면요. 거기 문제 3번 있죠. 335페이지. 찾으셨나요?
거기 3번 문제 가면 저당담보부 증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2번에 가면 MBB의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고 돼 있잖아요. MBB는 다 누가? 이거 발행견인데 투자자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포인트 낸 거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5, 6월 달에 한 번 또 해요. 여기 또 하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또 하고, 모의고사 할 때 또 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용어가 이제 좀 익숙해지면 나중에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37페이지에 가시면요. 자금 조달 방법이라고 되는데 거기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돼 있죠. 예, 거기는 이제 별표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그래서요. 일명 리츠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영문을 보면 릴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라고 돼 있죠. 예. 거기 참 그래서 그 원문상에서 보면은 부동산 투자 신탁인 거예요. 그죠? 이게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리츠는 결성할 때요. 이게 신탁형으로도 결성이 할 수도 있고요. 조합형으로도 할 수 있고요. 회사형으로도 결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리츠법에서는 이 주식회사를 명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회사 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학개론 교과서에서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제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투자회사 제도라고 명시를 해요. 그래서 이 리츠라는 것은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자금을 모집하고 그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또는 증권 등에 투자해서 얻어지는 운용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해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뮤추얼 펀드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펀드는 이제 투자 전문가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투자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라고 그러면 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구조가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고요. 기본적인 형태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형태는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이고요. 얘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부동산 시장하고요. 자본 시장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필요한 자금을 어디서 조달해서 자본시장에서 조달해서 그거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끔 해주는 하나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S라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본사 사옥으로 쓰던 건데 얘네가 이제 현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얘를 시장에다가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매각고 재임대 방식이라는 건요. 이게 만약에 시가가 300억이면 이거 한 200억에 팔겠다는 거예요. 훨씬 싸죠. 조건으로 자기네가 계속 임대해서 쓰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임대 계약 기간을 만약에 한 5년 이렇게 체약을 했으면 5년 후가 되면은 이거를 사들인 사람이 이걸 매각할 수 있겠죠. 그때 자기네가 우선 협상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이 안 좋아서 팔는데 나중에 이 어떤 유동성 문제가 해결가 되면은 다시 사들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시장 어떤 은행에서부터 대출을 받지 않고 직접 자기네가 자금을 조달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조건이 나쁜 편은 아닌 거예요. 시세보다 싸게 사는 데다가 임차자가 지금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 5년 동안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5년 후에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다 그러면은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동산 투자 회사가 가인가를 받아서 이제 설립을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모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돼요. 일부를. 그러면은 얘네들은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있죠. 예, 지분권을 판매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주식시장에다가.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얘네가 여기 투자하려고 그러면 200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액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200만 주를 푸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200억이 아니라 10,000원짜리가 200만 개로 쪼개져서 지금 발행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투자자 있죠. 한 돈 100만 원 있는 사람도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한 100만 원이 있을 때 200억짜리 부동산에다가 찾아와서 나도 끼워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식을 사면은 투자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고가의 자산도 주식 분할을 통해서는 쉽게 시장에서 유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IMF가 터졌을 때요. 기업의 구조조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로 이게 호황이 많이 이제 세워졌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투자회사 제도 자체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자기 관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요건이 없어요. 세제상의 혜택이 없어서. 어쨌든 그래서 법 개정은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투자자는 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죠. 대부분 선진국이 간접 투자 방식이고요. 후진국이 직접 투자 방식이에요. 그러면 얘는 여기를 통해서 투자 운영해서 그럼 얘는 투자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배당해 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유동성이 좋죠. 주식에다 거래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투자자는 리츠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부동산에 직접 투자해서 발생되는 재반 문제와 위험을 회피할 수 있죠. 직접 투자하면 나중에 팔 때도 자기가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금할 때 어려움이 많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투자하게 되면 취득세 등에 대한 세금 문제가 또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리츠에 투자하는 것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같으니까 배당 이익과 주식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지분은 주식의 형태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니까 뭐가 높다는 얘기예요. 환금성이 높죠. 직접 투자했을 때보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은 리츠의 종류라고 나와 있죠. 예, 지분형, 무기형, 혼합형. 이거는 미국 애들에 대한 논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참고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셔도 다 마찬가지고요. 굳이 따진다 그러면 이게 이제 투자 회사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자기 관리가 있고요. 위탁 관리가 있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는데 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이게 그 수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되게 5년짜리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그게 투자자들이 원하면 한 번에 한해서는 기간 연장이 될 수 있는데 통상 5년이면 수명이 끝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투자자들이 5년 후면은 청산될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지는 않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를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관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위탁 관리도 만들어내고 그랬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원래 이게 도입이 됐을 때보다는 성장세는 좀 더디다고 보시면 되죠. 자,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고요. 거기 보시면은 그 338페이지 하단에 가면 리츠 도입의 효과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기업 구조조정 수단이라고 돼 있죠. 예,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기업들은 유동성 문제에 시달렸던 거죠. 현금은 없고 부동산밖에 없었을 때 이거를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게 양도하면 얘네가 걔를 쪼개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원했고요. 또 소액 투자자에게도 투자 기회가 제공이 되죠.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 및 외자 유치의 확대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종전은 기존은 이렇게 거래하는 거죠. 투자자가 직접 거래했잖아요. 그러면 거래 내역이 외부로 공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거래가 불투명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죠. 고가의 부동산은 중개업소에 안 나오죠. 그냥 은밀하게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통해서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 내역이 투명화되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외국계 투자자들도 일로 들어와서 투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외자를 유치할 수 있고 뭐 그런 이제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용의 및 안정적인 수익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있는 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요. 안정성이 있고 성장성이 있으면 안정성에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을 해주는 거를 목표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초로 해서 다양한 곳에 투자 운영을 하니까 알아서 분산 투자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투자의 안정성 및 유동성 보완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부동산 투자 해서법이라고 있죠. 예, 리치법은 또 별도로 발표해야 돼요. 발표를 하셔야 돼요. 이 부동산 투자 회사제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되는 게 두 개의 패턴인데요. 하나가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를 물어볼 수 있고요. 하나는 리치법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류는 자기 관리가 있고 위탁 관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얘만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얘네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행해요. 이거를 자기네가 직접 관리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위탁 관리하고 기업 구조조정이 있죠. 얘네는 명목회사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서류상의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위해서 이거를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위탁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자산관리회사라는 이 회사는요. 이 위탁과 기업 구조조정에 자산의 투자 운영만을 위해서 설립한 회사예요. 업무는 요거밖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업무를 같이 겸용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산관리회사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동산 투자 회사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이게 투자하기 위해서는요. 이 부동산 투자 자문 회사에 이게 자문 및 평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단순히 이 자문만 해주는 역할이에요. 얘네가 개발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문회사가 주로 누구냐면 감정평가 법인들이에요. 법인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하는 업무가 시장 가치만 추계하는 게 아니라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이런 것도 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위탁하고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회사다 보니까 자산을 투자 운영하기 전에는 얘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별도로 보관해 주는 기관이 있어요. 이게 서류상 회사니까 자산을 자기네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산보관기관에 들어가는 게 속칭 이게 캠코라고 하는 자산관리공사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있죠.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있죠. 뭐 이런 애들이 자산보관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기본적인 뭐 관련된 기관들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뒤로 이제 넘어가셔서 리츠법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거기 이제 보시면 제일 처음에 그 부동산 투자에서 이제 법인격이라고 돼 있죠. 예, 거기서 보면 주식회사로 하고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예, 그게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설립이 있죠. 예, 거기 보면 설립에서 보면 C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이고 나머지 애들은 3억 원이죠. 예, 그건 기억하는 거예요. 설립 자본금이 얘가 5억이고요. 얘 3억이고
예, 3억이라는 거. 이것도 시험상에서 인용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가시면요. 341페이지 중간에 가면 리을에 최저자본금이라고 돼 있죠. 영업인가를 받거나 이제 등록을 한 날로부터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얘가 70억. 얘네가 50억. 이렇게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가서 비읍이 있죠. 비읍에 가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지점 설치 금지라고 돼 있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서류상 회사이기 때문에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어요. 그거는 기업 구조정도 똑같아요. 그거는 기억하시는 거예요. 가끔 그게 된다라고 또 틀리게 줘요. 그거.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주식의 공모라고 돼 있죠. 예, 뒷페이지에 넘어가시게 되면 342페이지에 위에서부터 5번째 줄에 가면 B 있죠. 예,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있죠. 예, 거기 보면은 발행 2년 이내, 2년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원래 1년 6개월에다가 2년으로 늦춰준 거예요.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종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에 청약에 제공이 된다고 돼 있죠. 공개 모집하라는 얘기죠. 근데 얘는 이 조항을 적용 안 받아요. 얘는 이게 3호도 가능해요. 여기 X로 한다는 거는요.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에게만 적용되는 특례사항이에요. 특례.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공개 모집해야 되는데 얘는 공개 모집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호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소수의 기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하시고요. 거기 해놨잖아요. 밑에 가면 중간에 약간 그 색깔 틀린 박스 하나 있죠.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주식의 분산이라고 돼 있어요. 이 주식 분산이라는 건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얘기하는 거예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얘는 100분의 얼마? 50. 예, 50. 얘는 역시 이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43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역시 또 색깔 드는 박스에 보면 나와 있죠.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주식 분산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특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여기서 문제가 안 나왔어요. 리체에서. 안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개정이 됐는데 이게 원래 2016년 정도에는요. 자기관리는 30이었고 위탁관리는 이게 40이었어요. 기업 구조조정은 특례사항이었고 근데 이게 2017년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면서 얘네들을 그냥 50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묶다가 보니까 이게 특례 조항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몇 호에 몇 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조문이 있다가 그게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17년 10월 21일자로 다시 개정을 해가지고 그걸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 둘만 적용을 하고 얘는 특례 조항으로 이게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얘는 이 조항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일부 학개론 교과서들 보면은 그냥 이대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50으로 수정이 안 되고 그죠? 근데 우리 교재는 뭐냐면 이거 바뀐 거에서 이 변화가 또 몰랐던 거죠. 그냥 이제 그대로 실려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344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라고 있죠. 예, 여기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 거기 A에 가면 간평사 또는 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에 여러분들이 등록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자산관리회사라고 나와 있죠. 리을에 가면. 예. 그 자산관리회사는 아까인 것처럼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의 자산 운영을 대신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는 설립 자본금이 얼마냐면 10억 원 이상, 자산 운영 전문력을 5사람 이상을 두도록 돼 있죠. 그거는 누구랑 똑같냐면 자기 관리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따로 외우지 마시고, 아까 우리가 자기 관리 이게 얼마라고 그랬어요? 70억이잖아요. 여기 자산 운영 전문력을 5사람 이상 상근으로 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관리회사는 얘네들 거를 대신 대행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건을 얘하고 맞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뭐 외우거나 하실 필요 없이 생각이 안 나면 쟤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투자 자문회사라고 와 있죠. 걔들은 자본금이 10억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비읍에 이 처분 제한이 있어요. 처분 제한이 있는데, 국내 부동산은요, 1년 이내는 처분하면 안 되고요. 국외 부동산은 이건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이란 얘기예요. 자율. 그러니까 국외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거는 자율로 하라는 것은, 외국 부동산 투자할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죠. 원화가 아니는 뭐 달러라든가 엔화 또는 유로화로 투자하니까 환차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부동산에서는 처분 제한에 대해서 따로 규정을 안 둬요. 근데 기업 구조조정도 이 적용 안 받아요. 특례예요, 특례. 이거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처분 제한을 두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 나죠. 빨리빨리 팔아줘야지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죠. 적용 안 받는다는 거. 그리고 이 부동산 투자에서는요,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에 저걸 다시 매각을 할 때 나지 상태로 취득해서 나지 상태로 매각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개발 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매각이 안 돼요. 나지 상태로 취득을 해서 나지 상태로 팔아버린다는 얘기는 이거는 투기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 구성이라고 돼 있죠. 매 분기말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돼 있어야 되고요. 이 중에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된다. 뭐 이런 조항이에요. 이거는 얘는 적용 안 받아요. 그래서 요거 네 가지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게 적용되는 특례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례.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346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지읒에 배당이라고 돼 있죠. 예. 요 배당에 대한 거는요, 그건 생략하세요. 우리 지금 표현이 좀 이제 거기 보면 이 부동산 투자 회사법은요, 이 상법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에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이 경우 상법에 따른 이익 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조항이 올해 연말까지 있죠. 예,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50까지만 배당할 수 있고요. 자금도 내부에 유보할 수 있도록, 예, 이게 허용을 한 거예요. 한시적으로. 예, 이게 한시적으로 나온 애들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이게 원래 작년도 연말까지 원래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18년 넘어오면서 3월 달에 개정 또 해갖고 올 연말까지 또 연장해 준 거예요. 이게 또 2019년 1월 1일자가 되면은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대신에 차임 및 뭐를 발행할 수 있다? 사채 발행할 수 있다. 이건 가능하다는 거. 이 정도 기억하시고 아까 우리가 지점 설치 금지라든가 이렇게 별도로 얘기한 것도 있죠. 그 정도 해주시면 그 정도 내에서 문항이 언급이 되고요. 뭐 어려운 거는 별로 없어요. 거기 347페이지 하단에 가면 예제 있죠.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부동산 투자에서는 자기 위탁 기업 구조조정 이렇게 돼 있고요. 간평사 중개사 5년 이상 종사하면 전문력이 될 수 있고, 위탁관리는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없고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또 6개월이 지난 기업 구조조정의 최저 자본금은 50억. 그러니까 틀린 거 2번 준 거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인데 3억 원 이렇게 준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뒤로 또 넘어가셔서 351페이지 가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뭐 이게 있어요. 예, 여기 마무리하고 뒤로 가시면 되겠네요. 잠깐 쉬었다 들어오세요.